그날 밤 저는 한순간도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잠든 척 누워있는데 복도 끝에서 뚜벅 발소리가 다가왔어요. 남편은 출장이라 집에 없었죠. 아이도 잠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방 앞에서 문고리가 아주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잠겨있는 문이 흔들리는 소리,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려는 소리였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건 환청이 아니라 정말로 누군가가 제 방 앞에 서 있다는 걸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6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멈춰섰습니다. 눈가에 내려앉은 잔주름과 축 처진 어깨가 낯설었어요. 35이면 아직 젊은 나이라고들 하죠. 그런데 제 얼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치 긴 시간을 홀로 살다 온 사람처럼 지쳐 보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변한 이유가 어느 한순간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무거운 지방 공기에 눌려 서서히 깎여나간 결과라는 거요. 그러나 제 모습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날 밤 문이 열리는 소리였어요. 살며시 아주 천천히 숨죽인 채 열리는 방문. 그 소리를 들은 순간부터 제 삶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너무도 조용해서 제대로 깨닫기도 전에 이미 제 안에 깊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인 우석 씨와 결혼한 지는 9해가 되었고 그중 7해를 시댁에서 살았습니다. 결혼 초반엔 이 집이 따뜻했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배려를 아는 분이셨고 집안의 공기도 부드러웠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된장찌개의 냄새나 거실에서 들리던 TV 소리도 모두 사람 사는 냄새였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이 집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엔 무거운 정적이 길어졌고 나중엔 공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의 마음처럼 눅눅하고 탁했습니다. 시아버지 병우 어르신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무뚝뚝하고 단단한 분이었어요. 그 모습은 변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부터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낯설었어요. 며느리에게 던지는 보통의 시선이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나이 들매 고독, 그런 것들이 사람을 예민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눈길은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때면 식탁에서 끝까지 시선을 떼지 않았고 거실에서 빨래를 개면 어느새 가까이 와 있는 적도 있었습니다. 말은 거의 하지 않는데 시선만이 자꾸 따라왔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녁은 뭐 드실래요, 아버님? 그 한마디가 제 방어였고 도망이었습니다. 남편 우석 씨는 바빴습니다. 일이 많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며 늦은 회식과 출장이 잦았습니다. 요즘 힘들지? 하고 묻다가도 대답을 끝까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대화는 점점 짧아졌고 눈을 맞추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제 하루가 어떤지, 이 집에서 어떤 공기를 마시며 버티는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제 삶이 자꾸 작아졌습니다. 움직임도 작아지고 말투도 작아지고 존재 자체가 점점 투명해지는 느낌이었죠. 하루를 채우는 건 집안일 뿐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아버님 약 챙기고 아이 도시락 싸고 빨래 돌리고 설거지하고 다시 밥을 짓는 생활. 모든 날이 같았습니다. 아이의 웃음만이 저를 붙잡아줬어요. 7살 난 딸아이는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제 무릎에 포옥 안겼습니다. 엄마, 오늘 그림 그렸어요. 그때만큼은 숨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 저녁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복도를 지나고 있었어요. 저녁 바람이 스며드는 계절이라 창문에서 선선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퇴근이 늦었고 아이는 숙제를 하다가 졸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불을 끄고 거실을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 병우 어르신이 거실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어두운 거실 한복판, 말없이 서 있는 모습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아버님, 뭐 하세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병우 어르신은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연아, 요즘 힘들지? 그 한마디가 제 갈비뼈 사이로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항상 애엄마 혹은 며느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름을 불렀고 목소리는 낮고 느렸습니다.
너무 부드러워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님. 저는 얼른 대답하고 자리를 비켜나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전등을 끄고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귓속에 남아 떠나지 않았어요. 방 안이 어둑해지면 문틈 사이의 그림자가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는 멀리 들렸고 숨소리조차 조용하게 해야 할 것 같은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앞으로 벌어질 일의 시작이라는 걸요. 희미했던 이상함은 서서히 입체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시아버지는 다음 날에도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고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기척은 묵직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늘 그분이 어딘가에 서 있었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붓다가도 아이에게 간식을 챙겨주다가도 혹은 거실 전등 아래를 지나가다가도요. 그 시선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외로움 때문에 저를 바라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질감이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인정하면 제 삶 전체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저 내가 예민한 거겠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 집을 지키려면, 아이를 지키려면 그렇게라도 해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봤자 돌아오는 대답은 뻔했을 테니까요. 착각이야. 아버지가 그럴 뿐이 아니야. 그 말이 들리지 않아도 이미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출장 가기 전 가방을 챙기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어요. 부산으로 3일. 다녀오세요. 대화는 항상 이랬습니다. 짧고 가볍고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는 말들. 현관문이 닫히고 남편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정말로 깊은 숨죽인 조용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조용함 속에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요. 집안의 공기가 변하고 있고 그 안에서 저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는 걸요. 저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내렸습니다. 왠지 모르게 바람조차 무서웠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때는 끝까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집에서 무언가가 움직인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둡고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집안의 모든 소리가 분명해집니다. 냉장고가 숨쉬는 소리, 창틀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혹은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 저는 그중 어떤 소리가 진짜이고 어떤 소리가 제 상상인지 구분하지 못할 만큼 예민해졌습니다. 마치 균열이 난 벽이 조금씩 넓어지듯이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이를 깨우고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마음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잠깐 멈춰서서 부엌 창밖을 봤어요. 늦가을 햇살이 마당에 내려앉은 낙엽에 닿아 번들거렸습니다. 평범하고 고요한 풍경인데도 제 심장은 이유 없이 빨리 뛰었습니다. 거실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 병우 어르신이 신문을 펼치며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의 모습 그대로였지만 제 눈에는 어딘가 낯설게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말을 걸었어요. 아버님, 커피 드릴까요? 그래. 짧은 답이었지만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컵을 들고 아버님 앞에 놓았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아버님은 커피잔을 들다가 잠시 멈추고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오래 머물러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연아. 네, 아버님. 어제 잠은 잘 잤나? 네. 짧은 대화였지만 제 안의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아버님은 대답을 듣자마자 시선을 다시 신문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신문을 읽는 손의 떨림은 여전히 보였습니다. 아버님이 산책을 나간 뒤 저는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몸은 느리고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상한 말투와 눈빛, 그리고 밤중의 기척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잘못된 걸까? 이 질문만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지내면 제 마음이 먼저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오후 과감하게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해보자. 남편의 반응이 어떻든 더 이상 혼자 버티기엔 힘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이를 재우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조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목소리는 무심했습니다. 피곤한 기색도 느껴졌습니다.
그냥 집안 분위기가 요즘 좀 이상해서요. 이상해? 뭐가? 아버님이 어제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래서 이름 부를 수도 있지. 그게 느낌이 좀 달랐어요. 그리고 남편은 말을 끊었습니다. 수연아, 너 요즘 많이 피곤해서 그래. 너무 예민하지 말고 좀 편하게 생각해. 그 답이 끝이었습니다. 그저 예민하다는 말. 예전에도 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듣게 될 말. 남편에게 기대고 싶었지만 그 기대는 늘 쉽게 꺼져버렸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기대고 싶었던 마음이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오히려 더 깊은 벽만 확인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심코 방문 손잡이를 바라봤습니다. 둥근 은색 손잡이는 그대로였고 방 안은 익숙한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문틈 아래로 어둠이 밀려와 스며드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검은 물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누웠습니다. 잠이 들 무렵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뚜벅, 뚜벅. 저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심장이 가슴에서 뛰쳐나올 것 같았어요. 문 바로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손잡이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주 작게 잠긴 문이 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혹시 큰 소리를 내면 아이가 깰까봐 더 무서웠어요. 불안이 이제는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잠시 뒤 발소리는 멀어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 집 어딘가에 불빛이 있었지만 제 방만큼은 차갑게 고립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국을 떠드렸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수연아. 네. 어제는 잘 잤나? 또 그 질문이었습니다. 어땠는지를 알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제 반응을 확인하려는 건지 그 의도가 명확하지 않아 더 무서웠습니다. 네, 잘 잤습니다. 그래. 아버님은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신문 귀퉁이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스쳤습니다. 짧았지만 그 시선은 분명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국그릇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내 예민함이 아니라 집안 공기 자체가 변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집 어딘가에는 말할 수 없는 긴장과 불안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결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무심했고 시아버지는 침묵 속에서 다가왔습니다. 혼자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는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친정에 말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가 밤에 우리 방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요? 돌아올 걱정부터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부터 지키자는 결심이었습니다. 아이가 잘 자고 있는 방만큼은 더 이상 침범당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방문을 잠갔습니다. 철컥 손잡이를 2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작은 의자를 가져다 두었습니다. 누군가 억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작은 방패였어요. 의자를 놓는 순간 제 안에서는 또 다른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작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대로 버티기만 할 수는 없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용기는 곧 더 큰 결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집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이제 마주할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을 감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던 그 밤 이후로 저는 잠드는 것이 무서워졌습니다. 낮이 되면 잠깐 평온해지는 듯 했지만 해가 지면 다시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시작된 갈등은 이제 제 일상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척 행동했습니다. 식탁에서는 늘 하던 대로 신문을 펼쳐놓고 밥을 드셨고 산책도 같은 시간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조용히 저를 바라볼 때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아버님도 사람인데 외로워서 그러는 걸 거야. 이렇게 합리화하려 했지만 그 말은 제 안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렸고 집안에 들어오는 공기도 더 차가웠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평소와 같은 발걸음이었지만 발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녁은 된장찌개 괜찮으세요? 그래 수연아. 저는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또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목소리는 낮고 길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호칭이 편안함이 아니라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님이 제 뒤에 멈춰섰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행여라도 뒤에서 가까이 다가올까봐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수연아, 아침에 떨어뜨린 계란 괜찮았나? 네, 괜찮아요. 부서진 건 치웠지? 그럼요, 아버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 흐르는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아버님은 계속 제 둔한 반응을 떠보는 사람처럼 잔잔한 질문만 던졌습니다. 저는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부엌에서 나가시기 전 아버님은 문가에서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등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얘기해야 하나, 친정에 도움을 청해야 하나, 혹은 이 집을 잠시 떠나야 하나. 하지만 어떤 방법도 쉽게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저의 말을 예민함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친정집은 멀기도 하고 섣불리 말하면 제가 걱정만 끼칠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갑자기 집을 나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저를 더 깊은 절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님이 점심 무렵 산책을 나가시고 전보다 늦게 돌아오셨습니다. 문이 열릴 때 저는 반사적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버님이 집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병원 좀 들렀다 왔다. 무슨 병원요? 혈압이 요즘 자꾸 오르더구나. 그래서 확인하러 갔다. 그 말에는 아무 감정도 실리지 않았지만 저는 순간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아버님이 몸이 안 좋아지면 그 불안정함이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상이라고 하더구나. 근데요? 잠을 잘 못 잔다고 의사한테 말했더니 약을 조금 지어줬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잠을 잘 못 잔다는 말. 그 이유를 정말로 모를까? 제 방 앞에서 서성대고 문고리를 만진 사람이 정말 자신일까? 모른 척하는 건가? 그 생각이 떠오르자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문 앞에 의자도 다시 놓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잠근다고 해서 무서움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뜻밖의 일이 벌어진 건 새벽 무렵이었습니다. 아이의 옆에서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발소리가 아니라 느릿한 숨소리였습니다. 문 바로 앞에서 들리는 낮고 거친 숨소리. 저는 눈을 떴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그 앞에서 나는 소리는 너무 생생했습니다. 왜 이 시간에? 또 문을 흔드는 건가? 문고리는 멈춰 있었지만 저는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언젠가는 더 큰 위험이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그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새벽빛이 조금씩 들어오며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다음 날 남편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회사인데 무슨 일? 집이 요즘 너무 이상해요. 또 그 얘기야?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님이 자꾸 밤에 우리 방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수연아, 그렇게 단정해서 말하지 마. 아버지 불면증도 있고 혼자 계셔서 그런 거잖아. 그게 아니라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내가 조금 너그럽게 봐줘. 아버지도 나이 드셨잖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말 속에는 제 감정을 이해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말하는 제가 잘못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눈물이 났습니다.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부엌에서 울음을 삼키면서도 아이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항상 괜찮은 엄마여야 했으니까요. 저녁 무렵 시아버지와 단둘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버님은 나물 반찬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저녁 준비하느라 고생 많다. 아닙니다. 근데 너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말랐어? 그런가요? 잠을 좀 자야지. 그 말투는 여전히 낮고 길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불편함이 더해지자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났을 때 아버님이 말했습니다. 수연아. 네, 아버님. 너 요즘 나를 피하는 것 같다. 그 말이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억눌러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피하지 말아라.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이 큰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등을 돌린 채로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의 생활을 버틸 수 없다는 강한 느낌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대신 작은 결심을 세웠습니다. 남편이 믿지 않더라도, 시아버지가 모른 척하더라도 적어도 내 아이만큼은 내가 지키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러자 마음 한쪽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생긴 것입니다. 창밖으로 찬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든 끝내야 해요. 더 늦기 전에. 이 작은 결심은 곧 더 큰 움직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고 난 뒤 나는 해가 겨우 떠오르던 새벽 무렵에서야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결심한 그 마음, 아이만큼은 내가 지켜야 한다. 라는 말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 한쪽에서 작은 힘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피하지 않고 도망치지도 않고 이 상황을 조금씩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아침을 준비하며 나는 오래 묵혀둔 마음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은 조금이라도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조용한 부엌에서 계란을 깨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무서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무서움 속에서도 움직일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아버님은 신문을 펼쳤습니다.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님, 많이 추워지죠? 아침 드시고 나면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까요? 그래, 뭐 그러지.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짧은 틈 사이에서 옅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무거운 기류 대신 아주 희미하게 공기가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깨달음은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말을 걸어보니 조금은 다르네. 그 순간부터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하지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예전보다 길어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최소한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 말들이 모두 편안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마주보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TV 리모컨을 찾지 못해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전 같으면 눈길을 주지 않으셨겠지만 이번에는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수연아, 혹시 저 리모컨 봤나? 식탁 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고맙다. 나는 그 한마디 고맙다를 듣고 몇 초간 멈춰섰습니다. 그동안 이 집에서 고맙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 작은 변화가 마음을 이상하게 흔들었습니다. 두려움만 가득했던 아버님과의 공간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공기가 스쳤습니다. 며칠 뒤 남편 우석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바빴고 익숙한 피곤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연아, 요즘은 좀 어때? 조금 괜찮아졌어요. 아버님이랑 대화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내가 신경을 못 써서 더 힘들었지. 아뇨, 좀 복잡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회사 일만 생각했나 봐. 남편의 사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 말투는 오래 묵은 부담을 풀어놓는 듯했어요.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느낍니다. 나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우리 잠깐이라도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내가 요즘 어떤 마음이었는지 당신 얘기도 듣고 싶어요. 그래, 한번 맞춰볼게. 그날 남편의 대답은 내 마음에 오랜만에 따뜻한 불을 켜주었습니다. 아버님과의 관계에서도 작은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점심 무렵 아버님이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나는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고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냄새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수연아. 네, 아버님. 바쁘면 말 안 해도 된다만. 아버님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점심은 같이 먹을래? 그 한 문장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두려움과 오해로 갈라졌던 그동안의 시간을 생각하면 쉽게 나올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그래. 식탁에 앉아 서로 마주보니 어색함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 새로운 온기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된장국을 한 숟가락 드시고 작게 말했습니다. 맛있네. 다행이네요. 내가 끓이는 된장국이 제일 낫다. 그 말은 칭찬 같기도 하고 사과 같기도 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서 아버님의 감정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전처럼 밤마다 문 앞에 기척이 들리거나 갑작스레 숨소리가 들리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아버님은 산책 시간이 규칙적으로 되기 시작했고 간단한 집안일도 도와주셨습니다. 저도 아버님 앞에서 긴장하던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무엇보다 남편과의 소통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제 안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오래간만에 저녁 식탁에 앉아 아이와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오랫동안 꺼져 있던 희망이 다시 켜졌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수연아, 이번 주말에 셋이서 바람 좀 쐬러 갈까? 당신도 많이 힘들었잖아. 함께 다시 시작해보자. 나는 한참을 듣고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래요. 우리 다 같이 가요. 남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내가 믿고 싶었던 가족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와 아이 그리고 남편. 조금씩 멀어졌다가 다시 천천히 가까워지는 관계의 모습. 그날 밤 아이가 곤히 잠든 얼굴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지켜야 한다는 결심으로 시작한 변화가 이렇게 따뜻한 방향으로 흐를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님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무뚝뚝한 말투 속에서도 챙기려는 마음이 느껴졌고 내가 낮게 말하면 그의 눈빛도 낮아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었지만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려는 시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픈 마음이 한 번에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우리 가족은 다시 연결되는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남아있는 어둠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등불이 보였습니다. 그 등불은 나도, 아버님도, 남편도 함께 밝혀야 하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주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함께 나아갈 거예요. 그리고 이 다짐은 더 큰 변화를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주말 아침 거실엔 햇살이 포근하게 들어왔습니다. 작은 희망의 기운이 이 집에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그날은 남편이 약속했던 대로 다 함께 바람을 쐬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가족이 나란히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이 오랜만이라 마음 한쪽이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 가득 울렸습니다. 아빠 얼른요. 늦어요. 남편은 아이의 배낭을 메워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우리 공주님이 너무 서두르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겪었던 무거운 순간들이 조금씩 뒤로 밀려나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대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현관 앞에서 라면을 드시던 아버님이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다녀오려무나? 나는 문을 열다 말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님도 같이 가실래요? 아버님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됐다. 너희끼리 다녀와라. 난 집에 있을 테니. 그 말투에는 예전처럼 차가운 느낌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고 무심한 듯하지만 따뜻함이 숨어 있었어요. 그러면 점심 전에 돌아올게요. 그래, 조심히. 집 근처 공원은 늦겨울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아직 앙상했지만 그 사이로 바람이 잔잔히 흘렀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나눠 마셨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응. 그동안 진짜 미안했어.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남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바람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노력해 볼게요. 당신도 힘들었던 건 알았어요. 이제는 서로한테 솔직해지자. 혼자 버티지 말고. 그래요. 우리 다시 해봐요. 남편은 내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오랫동안 잡지 않았던 손이었고 그래서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도 신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재밌는 날이에요? 응. 우리 셋이 함께 있는 날이야. 아이의 밝은 웃음은 우리 둘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님은 부엌 테이블에 앉아 계셨습니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버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녀왔나? 네, 아버님. 날이 좋아 보이더라. 말투는 여전히 여러 감정을 숨기고 있었지만 그 속에 부드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도 달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공원에서 비둘기 봤어요. 그래, 무서워하지는 않았나? 아니요. 아빠가 손잡아줬어요. 아버님의 얼굴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고단하게 늙어온 어른의 얼굴에 찾아온 작은 미소는 생각보다 마음 깊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뒤 아버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아. 나는 자리에서 멈춰섰습니다. 네, 아버님.
아버님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많이 무뚝뚝했지. 아닙니다. 아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경솔했더구나. 나는 말없이 아버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손등이 약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손에는 오래된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수연아. 네. 너한테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두렵고 혼란스러웠던 밤의 시간들이 따라왔다가 아버님의 진심 어린 한 문장에 가만히 녹아내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도 미안하다. 짧은 침묵 뒤에 남편도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제 다 같이 천천히 해봅시다. 수연이도 저도 아버지도 너무 힘들었잖아요.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그날 저녁 우리는 셋이서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버님이 먼저 반찬을 집어 제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이거 내가 좋아하던 거지? 네, 감사합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마음에 오래 남는 말이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린 사소한 행동이 사람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든다는 걸 다시 알게 되었어요. 식탁에 놓인 된장국 냄새는 예전과 같았지만 오늘 맡은 그 냄새는 묘하게 달랐습니다. 갇혀있던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환해지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버님도 완벽한 어른이 아니었고 남편도 완벽한 남편이 아니었고 나도 완벽한 며느리나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손을 내밀면 그 집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방문을 닫으며 문고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잠그지 않아도 괜찮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잡이를 가만히 쥐어보니 그저 차분한 금속의 온도만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 누워 조용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를 찾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등불이 된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창밖에서 부드러운 밤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바람은 오래된 갈등과 상처를 조금씩 멀리 데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눈을 감으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희망 하나를 가슴에 담았습니다. 사람은 다시 연결될 수 있다. 가족은 서로를 통해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다. 그 마음으로 나는 조용히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상처가 있다고 해서 가족이 끝나는 건 아니죠. 조금 돌아가더라도 다시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밤 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